너만의 게임을 만들어라. 아래 글은 IMF 때 세이노가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는지를 다룬다. 더불어 6.25 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와 외환위기 이후 MZ세대 사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통점과 연결고리가 많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산업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압박감 속에 성장통을 겪었다면 MZ세대는 정보화 시대를 지나며 양극화와 비교 문화 속에 성장통을 겪는 중이 아닐까. 시대가 흐르고 많은 것이 바뀌어도 세상이라는 무대를 누비는 주인공들은 결국 사람이다. 어떤 사회에서든 젊은 층은 언제나 저만 안다는 소리를 들었다. 역사는 그대로 되풀이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운율을 가지고 있다는 마크 트웨인의 말도 떠오른다. 어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황하고 좌절할 때도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공부하면 누구든 그 상황을 타개할 방도는 물론 유리한 게임으로 만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편집자 주 1994년 멕시코에 외환위기가 일어난 지 3년 뒤인 1997년에는 태국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금융회사들이 정실에 입각한 대출을 시행하여 대규모 부실 채권이 만연해진 가운데 헤지펀드들의 바트와 투기 공격으로 인해 바트 환율이 대폭락하고 외환위기가 본격화되었다. 태국 바트와의 폭락으로 같은 해 인도네시아 루피아와의 가치도 8월부터 급락하면서 인도네시아 또한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던 때 나는 한국도 태국처럼 정치적 끝발이 있어야 기업 대출을 받기 쉽고 회계장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 정치권에 뇌물을 바치면 정치권 인사가 은행 대출을 주선하여 주는 관치금융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으니까. 이미 1997년 1월에 재계 자산순위 14위였던 한보철강이 5조 원의 비용이 필요한 제철소를 4조 원의 빚으로 건설하려다 부도로 쓰러졌고 4월에는 산미그룹이 쓰러졌다. 진로그룹에는 부도 유예 협약이 적용되었으며 7월에는 기아그룹에도 부도 유예 협약이 적용되었다. 은행 대출이라는 것은 원래 채무자의 담보 능력이나 기술력 및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에는 높으신 분들의 전화 한 통이면 부실한 회계 장부를 갖고도 대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정부가 알아서 뒤치다꺼리를 해줄 테니 절대 죽을 리 없다는 대마불사가 신조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볼 때 조만간 한국도 거덜날 것 같은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94년부터 미국 출장을 자주 갔는데 한국인들과 비교할 때 그곳 근로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몹시 이상하다는 걸 강하게 느꼈다. 당시 한국 기업에서는 간부급 남자들이 출근 후 신문을 들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특권처럼 행사하는 분위기였는데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였다. 미국 내 비공개 기업 중 가장 큰 회사 카길에서 이틀간 지켜본 직원들의 근무 태도 역시 내가 다녔던 한국 대기업 직원들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농작물 재배지로 유명한 베이커스 필드에서는 남미에서 집단으로 올라와 텐트 생활을 하며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수확지에서 군사 훈련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다국적 기업의 전 세계 임원 7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하루 종일 발표와 토의를 하면서 점심시간도 없이 회의장 뒤편에서 샌드위치 나부랭이를 먹는 광경에 놀랐다. 근무 태도만으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 노동조합은 해외 노동조합과 비교해 봐도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데다 정치색이 짙기까지 했다. 나는 한국의 생산성이 낮은 데에 비해
원화 가치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하였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이만큼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선전하려면 달러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이 증가되어야 했고, 그래서 고환율이 유지되어야 했다. 그러던 중 태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지자 나는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닥치는 대로 책을 사서 읽고는 6월부터 암달러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 암달러 상들은 남대문이나 이태원에 많았는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용산 국방부 근처에 있었다. 자파상으로 위정한 그곳은 억 단위 환전도 가능했다. 당시의 환율은 900원 미만이었고 890원에서 작은 등락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그동안 890원대에서 보합세를 보여온 달러당 원화 환율이 모처럼 890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국내 수출 여건 호조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면서도 매도 물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라고 한국경제신문이 1997년 6월 14일에 보도하였다. 그러나 2개월 후인 8월 21일 서울경제신문은 사설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은 거의 15조 원이다. 금융시장 위기는 곧 국가경제 위기다라고 언급한다. 일주일 후 SBS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모자람을 여러 지표로 설명하면서 그 와중에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태국의 외환위기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 5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외화자금 유출입의 파급 효과가 적어 최근 외화자금의 유출이 증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증권거래소에서 나왔다고 보도하였고 9월 9일에는 우리나라의 국가 위험도는 지난 7월에 이어 여전히 비교 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기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의 평가 점수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경제 기반이 아직까지는 건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10월 6일 IMF는 조사단을 이끌고 방한하여 한국 경제에 대해 10일간 조사를 벌인 뒤 한국 경제는 결코 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하였고 금융개혁이 장래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하였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러를 사들였다. 그 후 주간 매경은 10월 20일자에서 돈 어디로 흐르나를 주제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 금리 상승, 불확실성 악재가 계속 겹쳐 예탁금 1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보도하면서 대선 앞두고 부동산을 최고로 여기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열풍을 보도하였으나 나는 부동산 또한 쳐다보지 않았다. 무역협회가 발행하던 월간 무역 11월호는 1998년도 세계 경제를 전망한다는 기사에서 우리의 수출 경쟁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가격 변수들은 대체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 이때 주요 변수들은 국제금리, 환율, 유가를 의미하였다. 또한 다른 기사에서는 여러 경제 지표를 보여주면서 실물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아라고 했으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도대체 그 실물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의문이다. 당시 상황을 그나마 제대로 보도한 경제주간지 기사는 중앙일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로 11월 4일자 인위적 부양책 오히려 독이다란 기사에서 구조조정을 외면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간 매경은 11월 12일자에서 선경, 후에 SK로 사명 변경, 포스코, LG, 삼성, 장기신용은행 등의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원, 금융연구소 소장, 부소장, 실장 등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어렵지만 공항까지는 안 온다는 것이 기사 제목이었다. 한편 그해 여름쯤 경제주간지 딱 한 곳에서 한국에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양면에 걸쳐 실렸는데 내가 그 기사를 직원에게 영문으로 번역하도록 한 후 해외 관련 부서들에게 모두 배포하였던 기억이 있다. 앞서 언급된 경제 주간지들과 월간지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서재에서 찾아냈으나 이 주간지는 직원에게 주었기에 찾지 못한 것이 아쉽다. 1997년 11월 21일 정부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월에 환율은 2,000원으로 폭등하였고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정부는 1월 1일부터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한화로 바꿀 때 그 출처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된다. 1998년 새해가 되자 나는 지금은 암투병 중인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달러가 가득 들어있는 트렁크 2개를 하나씩 끌고서 외환은행에 갔다. 은행 직원들이 놀라면서 달러를 오랜 시간 세는 것을 지루하게 기다린 후 한화로 예치하였는데 이때 100% 정도의 수익률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 당시 내조만 하던 아내는 통장에 찍힌 금액에 놀라서 내게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공부하여 돈을 이렇게 쉽고 빠르게 벌어? 라고 물었는데 나는 아닐걸? 그런데 내가 밤새워 공부하는 것이 쉬워 보였어? 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1월 하순 나는 내가 일하던 다국적 기업의 파이낸스 헤드쿼터가 있던 홍콩으로 갔다. 한국 지사에서 수입하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 있으니 9월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게 해달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당연히 홍콩 헤드쿼터에서는 거절하였고 결국 타협안으로 일본 지사를 통해 일본에서 저리로 돈을 빌려받고 그 이자는 한국 지사에서 부담하겠노라고 했다. 그 결과 이 다국적 기업은 1998년에 경쟁사가 한국 시장에서 쩔쩔맬 때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게 된다. 1년 후 관세청은 내가 이전 가격 트랜스퍼 프라이스를 이용하여 관세 포탈을 했다고 했으나 소송까지 가서 결국 내가 이겼다. 한편 1998년 6월부터 12월까지 정부는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던 5년 만기 무기명 장기채를 3회에 걸쳐 약 3조 8천억 원어치를 발행하였는데 참고로 금모으기 행사를 통해 마련된 모금액은 약 2조 원이었다. 금리는 당시 시중은행 금리가 15에서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연리 6% 정도였다. 나는 그 채권을 수십억 원어치 샀다. 처음에는 자산가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여 이 채권이 팔리지 않았으나 금융거래 실명제에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금 출처 조사도 없었기에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채권들은 2003년 6월부터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국세청의 아리송한 태도로 인하여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만기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금액도 6천억 원이나 있었다. 채권이 무효화되는 만기 5년 이후까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만기 때 자금 출처 조사는 없었고 채권을 증여받았던 가족이 몇 년 후 다른 이유로 국세청 사국 조사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었다. 정부가 약속은 지킨 것이다. 1998년 하반기 한쪽에서는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묻지마 채권이 팔려나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구조조정 여파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부채를 많이 낀 부동산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자 나는 그중 몇 개를 눈여겨보다가 재벌급 회장이 소유했던 큰 것 하나를 찍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경매 입찰을 하라고 시켰다. 아니 사장님, 현장에 가서 안 보십니까? 안 가봐도 돼. 내가 왜 안 가봐도 된다고 했을까? 나는 나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사람이 망해서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면 가치가 분명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임장을 했다. 여기서 잠시 곁길로 빠지겠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낙찰가의 일정 퍼센트를 수수료로 주어야 하는 경매 컨설팅 회사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들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의뢰인이 최고가로 낙찰을 받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이거 내가 덤터기 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낙찰가보다 아주 조금 낮은 금액으로 이순위 입찰자를 만들어 슬그머니 경매에 참여시키는 회사들도 있다. 이순위 입찰 가격이 공개되는 것을 이용하여 최고가 낙찰이니 내가 행운을 잡았구나 하는 착각에 빠져 순순히 수수료를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40, 50대 사람들이 주로 넘어간다. 한국 주식시장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멕시코가 1994년에 미국과 IMF 등등의 구제 자금을 받아 1995년 가을부터 차입금 변제를 실시하고 1996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여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을 참고 삼아 거금을 들고 주식시장에 98년 중순부터 뛰어들었는데 당연히 수익만 계속 얻었다. 이때 큰손으로 알려지면서 기자들을 알게 되었고 세이노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이다. 한편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에서 재벌가는 아니지만 부유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1998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2,500에서 3천만 원 선이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외환위기 때문에 평균 15% 정도 하락한 상태였기에 음마아파트 31평형은 1억 5천만 원대, 청담동 삼익 아파트 35평형은 1억 8천만 원대였다. 3조 8천억 원어치 묻지마 채권을 부자 1인당 아파트 한 채 값인 2억 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대략 1만 9천 명이 구입한 셈이다. 4인 가족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4를 곱하면 약 7만 6천 명이 만기 5년의 저금리 채권을 2억 원 정도나 구입할 만큼 여유가 있던 가정의 가족이므로 가족이 나누어 가질 자산은 별도로 있다고 판단되고 사실상 7만 6천 명 모두 부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7만 6천 명은 대략적인 총 인구 4,500만 명의 0.17%에 해당된다. 이때부터 나는 한국의 알짜 부자들을 총 인구의 0.1% 선으로 계산하는데 0.07%는 재산을 날려먹을 가능성이 높은 2, 3세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1999년 3월 경제를 살리고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였고 7월부터는 저금리 저물가로 인해 소비도 살아나게 된다. 이제 1990년대로 가보자. 앞에서 말한 7만 6천 명 중 1만 명 정도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다른 일반 가정집 애들과는 다르게 풍요로움을 누렸던 자녀들이고 여기서 X세대니 오렌지족이니 하는 말들이 등장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부잣집 애들 수백 명이 제각각 압구정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것을 상상해보라. 상당수는 그 부잣집 애들을 부러워하며 따라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무슨 운동화를 신었는지로 차별이 생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애들이 한국에서는 실력이 안 되어 명문대에 가지 못하게 되자 부모 돈으로 어찌어찌 미국 유학을 가서는 영어 실력 부족과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 기가 죽어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으니
자기 소유물을 오죽이나 자랑하고 싶었겠는가. 부모 돈으로 명품이나 수입차를 구매하고 값비싼 유흥업소에서 돈을 뿌리고 소비와 향락으로 주변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이런 행태들은 여러 언론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되면서 92년에 등장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신드롬의 영향을 받으며 동질감 속에 자란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게 된다. 그때 그 젊은이들의 부모는 왜 자식 단속을 하지 않았을까? 우선 1990년대 서울 강남 부자들은 적어도 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아니었다. 6.25 이후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1세대라고 한다면 당시 강남 부자들은 그 부를 물려받은 자녀 세대, 즉 2세대가 많았다. 이런 경우 2세대는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대부분 생존하고 있던 1세대의 영향 혹은 눈치를 보게 된다. 과시적 소비나 부를 자랑하는 행위를 죄악시하였던 1세대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눈밖에 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게 3세대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1세대로부터 야단을 맞으며 자랐던 2세대는 3세대에게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에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편이었고, 특히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학벌이나 직업이 없는 2세대인 경우 더더욱 그러하였다. 말하자면 돈으로는 다 이긴다는 생각이 열등감을 감춰주는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1세대도 돈과 관련하여 2세대에게 대하였던 태도와는 달리 3세대인 손자, 손녀에게는 아주 너그러운 편이었고 아낌이 없었다. 이것은 외국의 1세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내가 아는 오렌지족 남성 2인이 있다. 그들은 형제지간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그냥저냥 다닌 후 몇 년 동안 계속 미국에 남아있다가 대학을 못 들어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물려받을 재산이 엄청났다. 그 돈으로 강남에서 오렌지족 1등급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혀를 차곤 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차피 저희 돈인데요 뭐 였다. 몇 년 후 한 명은 의사와 한 명은 변호사와 결혼하였다. 당시 나는 오렌지족이 순식간에 혼인을 통해 신분 변신을 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그런 오렌지족들도 배우자로 낙점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때 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지식으로는 자산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여자들일 겁니다. 1999년부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바이코리아 펀드 붐이 불었고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100%대 수익을 얻게 된다. 벤처 딱지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하던 때다. 하지만 2000년 5월 닷컴 버블 붕괴가 발생한다. 바이코리아 펀드는 70에서 80% 손실이 났고 코스피는 반토막 나고 코스닥은 80% 하락하게 된다. 2001년 8월에 한국은 IMF 차입금 전액을 예정보다 3년 빨리 상환하였고 이제는 길을 펴고 살자는 분위기가 살짝 퍼지려던 때 9.11 테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세계 증시가 요동쳤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던 해 미국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한국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결국 한국은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외환 위기가 지나가던 그 시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각종 상품에서 품질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외환 위기 전에는 수많은 공장이나 사업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하고 인건비도 주어야 하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장사꾼이건 사업가이건 비슷하였다.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가야 하는 품질 개선은 후순위였다. 외환 위기가 지나가면서 내가 피부로 느낀 것은 철물점에서 파는 몇천 원짜리 신주, 황동 배관제부터 품질이 좋아졌다. 왜 좋아졌을까? 부채를 잔뜩 안고 운영되던 공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품질은 떨어지는 배관제를 저렴하게 팔았고 건설사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그런 저가 제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건실한 공장들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자 품질을 희생시키곤 했으나 외환 위기 속에서 부채가 많았던 회사들이 모두 정리가 되고 나니 재정이 튼튼한 공장들만 남았으며 이들끼리 품질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미 1993년도에 세탁기 뚜껑 여닫이 부분이 맞지 않자 칼로 깎아 조립하는 것을 보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하고 1995년에는 휴대폰 15만 개를 모아 화형식을 하면서 품질 개선을 외쳤지만 외환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정말 한국산 제품의 품질은 믿지 못할 것이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하고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어처구니 없는 일들 때문에라도 나는 외환위기가 가져온 변화를 다행으로 여기는데 근로자들이 일하는 태도 역시 경쟁에 노출되고 일 못하면 나가야 한다는 자각이 공유되면서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전까지 호황을 누려왔던 특급 호텔의 식당들에서는 나이 많은 주방장들이 퇴사하였고 또는 쫓겨나갔고 젊은 주방장들로 대체되었는데 그 결과 음식의 질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일식 분야는 예전 수준에 못 미친다. 지금은 어떨까? 부채 이자 때문이 아니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저품질 제품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 예를 들면 소방감지기가 그렇다. 건물을 건축할 때 도면을 보면 소방감지기 전선 규격도 명시되어 있고 준공시에는 소방공사 감리 필증도 받아야 하지만 소방공사 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감지기를 개당 1,000원이라도 싼 제품을 써야 이익이 더 커지기에 저렴한 것으로 하고 전선 굵기는 1mm라도 가는 것을 쓰려고 하게 된다. 공사 업체가 대량 구매자이므로 자연히 감지기 제조업체는 500원이라도 더 싼 제품을 만들어야 납품할 수 있게 된다. 건물주는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른 채 전문가들이 알아서 했으려니 하고 넘긴다. 화재 사고 뉴스들을 살펴봐라. 감지기 같은 것의 작동 불량이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소방 관련 업무 관계자들은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먹고 살게 도와주는 일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기에 굳이 뭐. 한마디로 말해 악순환의 고래인 것이다. 2001년 연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카드회사 광고가 등장하였다. 한국 정부가 유동성을 늘리고자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시기였다. 결국 신용불량자들도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2003년에 25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카드 대란이 일어나 그 여파가 수년간 지속되게 된다. 당시 인구를 4,5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250만 명은 5.5%에 해당된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앞에서 말한 7만 6천 명 중 X족이니 오렌지족인이라고 불리던 3세대들의 소비 문화가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본다.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적 소비를 보고 위축된 마음을 카드를 긁으며 거짓으로 위안 삼는 맛에
무려 250만 명이 빠져들어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발생 사유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에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자 사람들은 대출을 못 갚는 일이 생기더라도 집을 팔아 갚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집을 매입하다 보니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신용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퍼주었고 대출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도 들었으나 더 이상 집을 살 사람이 없게 되자 집값은 폭락하고 보험사도 손을 들어버렸다. 대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공학자들이 만들어 전 세계에 팔던 갖가지 상품도 엉망진창이 되면서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쳤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났던 영끌 구매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자, 이제는 게임 얘기를 하여보자. 게임 시장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이미 대한민국 게임 대전이 열릴 정도로 커져갔다. 게임 자체를 뺀 게임 영상과 게임 음악만으로도 하나의 문화 콘텐츠를 형성하였으며 온라인 게임이 영화화는 물론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높은 시청률을 찍기도 하였다. 대학의 컴퓨터 및 인터넷 공학부, 미디어 학부 내에 게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일부 교수들은 온라인 게임을 강의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의 등장에 이어서 삼성에서도 스마트폰을 선보인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사람들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게임백서 2021에 따르면 게임업계 종사자는 83,303명이다. PC게임 이용 시간은 주중에는 하루 86.8분, 주말에는 157.1분이며 PC게임을 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 시간 때우기, 단순 재미 등등이었다. 모바일 게임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주중 86.8분, 주말 123.1분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집이나 대중교통, 카페 등에서 하였고 게임을 하는 이유는 시간 때우기,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 등이었다. 다시 말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주중에는 하루 1시간 30분, 주말에는 2시간 정도를 게임에 사용한다. 개뿔도 없는데 남이 만든 게임을 하느라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쓴다고? 쯧쯧. 그래서 혹자는 한국에서 게임은 개인의 오락이 아니라 범국민 오락이라고 부른다. 프로게이머를 스포츠 선수로 최초로 인정한 나라도 한국이다. 작금에 많이 회자되는 MZ세대는 바로 그런 게임 세상을 살아온 대표적 세대이다. 이 세대 역시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갈래로 나뉜다. 부잣집 자녀들과 나머지다. 국민은행 2022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부자의 기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42만 4천 명이다. 그중 자산 기여도를 상속이나 증여로 꼽은 사람은 15.8%였다. 약 6만 7천 명 정도는 1세대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것이 기반이 되어 부자가 된 사람들인 셈이다. 내가 약 23년 전 1998년 묻지마 채권 구매자들의 가족 수를 어림잡아 계산한 7만 6천 명과 혁혁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는 총 인구의 0.1% 수준을 물려받은 자산 덕분에 경기에 흔들리지 않는 부자로 간주한다. 그러니 1998년에 7만 6천 명 중 대략 4만 5천 명은 2022년에 6만 7천 명 속에 있다고 본다. 그 4만 5천 명이 4인 가족을 구성한다면 18만 명이 되고 그중 절반이 백화점에서 돈을 1년에 3천만 원씩 쓰게 되면 2조 7천억 원을 소비하는 셈이 된다. 이 금액은 국내 백화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가장 높은 신세계 강남점 연매출과 비슷하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다. 그 18만 명 중 일부는 X세대
혹은 오렌지족으로 불리던 2세대에 속할 것이고 일부는 MZ세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3세대 부유층에 속할 것으로 나는 추정한다. 3세대 부유층에 속한 MZ세대 사람들은 이른바 고생 없이 등 따뜻하게 자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사고방식이 게임 플레이어에 가깝게 세팅되어 있으며 그런 그들이 다른 MZ세대, 부유층이 아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게임 아이템 획득하듯이 소비를 하는데 한정판 운동화나 암호화폐 구입에 열심이기도 하고 뭔가 희귀한 것이라면 특히 그것이 SNS에 올려 주목을 받을 만하면 자신의 지갑 두께를 무시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을 작은 물건 하나에서도 자기의 개성과 취향 내지는 가치관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글쎄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소유만 하여도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남들에게 보여주며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고 호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소유물을 보여주는 문화에 물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2. 스타크래프트 세대이건 롤 세대이건 가족끼리도 친구끼리도 보드게임은 잘 안 한다. 대면 미팅이나 회의보다는 그냥 짤막한 문자 하나 주고받는 것을 선호한다.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모니터 안에 뜬 사람들하고만 소통한다. 모니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언을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문자 몇 줄만 자기에게 보내주면 자신은 충분히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착각. 3.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자기 기준으로 수행한다. 이를 몇몇 기사에서 삼요 세대라고 하는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한다는 거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느 어부가 있었는데 고기를 잡으면 크기를 재보고 일정한 크기를 넘어가는 고기들은 모두 도로 놓아주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동네 사람이 까닭을 물어보니 그 어부는 이렇게 대답하더란다. 우리 집에 있는 냄비보다 큰 고기는 냄비에 안 들어가니까 잡아도 쓸모가 없어서 놓아주는 거야. 내가 뭘 말하는지 알 것이다. 4. 각자의 게임 점수만 중요하듯이 자신을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MZ세대의 한 축인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제네레이션이라 했다. 한마디로 미 퍼스트, 무엇보다 자신을 가장 위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1950년대에 탄생한 나 같은 베이비붐 세대를 1970년대 세상은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동시에 남미 제네레이션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욕구 충족만 바라면서도 뭔가 잘못되면 그게 왜 내 탓이냐라고 책임을 돌린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어찌 그렇게 50년 전 베이비붐 세대와 똑같을까? 놀랄 지경이겠지만 명심하여라.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이미 너희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5. 일은 일일 뿐이다. 잡코리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MZ세대 10명 중 3명은 입사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는데 퇴사 사유 1위는 연봉 불만이 아니라 워라밸 불만족이었다. 어떤 자료에서는 MZ세대가 워라밸과 일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글쎄다. 매일 1시간 반 이상 게임을 하며 소비하는데 사회에 기여?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겠지. 나는 이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 입사할 때 갖고 있던 지식의 양이 몇 년 후에도 그대로인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이다. 6.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는 직장을 찾는다. 일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자기 역량에 달린 것인데 남이 게임 기획자며 개발자들이 재미있게 이미 만들어 놓은 게임 같은 직장을 찾는다. 그리고
게임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시작하고 중지하였듯이 일 역시 정시 출퇴근보다는 출퇴근 유연성이 있는 곳을 더 선호한다. 7. 게임에서 점수가 바로바로 올라가듯이 금전적 보상이 즉시 나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자기 실수나 태만 등으로 조직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문자로 간단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전달하면 자기가 해야 할 바는 다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 그조차 안 하는 이들도 있다. 8. 공정을 외치면서도 불공정을 옹호한다. 공정한 게임 룰을 내세우며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비난하면서도 계속해서 구매하고 게임 아이템은 게임을 통해 획득하여야 하는 것이 정석이라면서 현금을 주고 매입하여 게임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게임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고 현금을 주고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박장 같은 게임과 아이템 작업장들이 계속 성업 중 아니던가. 이러한 이중성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종종 나타나기에 나는 실망하곤 한다. 9. 온라인에서 몇 분이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온라인 정보 대다수는 이렇다고 하더라 식의 카더라 기록들이다. 즉, 들었던 말을 다시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소문이고 풍문이다. 온라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은 근원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학습 능력과 투입 시간에 따라 진가가 결정된다. 수많은 양질의 정보들은 여전히 책에서 얻을 수 있음을 무시하지 마라. 10. 한때는 인생은 한 번뿐 욜로라며 삶을 즐기자더니 이제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겠단다. 파이어족. 그러면서 빨리 돈 벌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을 찾는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에 갖가지 정보를 찾아보며 빨리 돈 버는 법을 알고자 하는데 그런 비법은 없기 때문에 90% 이상은 손실을 보게 된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부유층 중 3세대에 속하는 MZ세대의 영향력이다. 먹고 사는 데 있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들이 SNS 등을 통해 동시대 다른 또래들에게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을 전파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월급 루팡이나 오피스 빌런이면서 말이다. 바로 그들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면 너무 직설적일까? MZ세대이지만 부유층 3세대가 아니고 딱히 물려받을 것도 없다면 저들을 절대 따라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살아라. 아울러 이 글에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유동성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째서 경제신문이나 주간지를 읽으라고 하는지 깨달았기를 바란다.